안녕하세요. 스마트 농산물 유통 마케팅 전략 과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첫 번째 차시는요, 농산물 유통의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농산물 유통 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경로와 구조,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농산물 유통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이번 차시 학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이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유통이라는 것들은 있었지만 이게 최근에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정립화 시킨 거거든요. 사실은 뭐냐 하면 한자 있잖아요. 거침없이 흘러서 통한다. 흐를 위해 통할 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 널리 통용된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유통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애국에서 서구에서는 유통을 마케팅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마케팅 시간에 알아볼 거지만 마케팅 믹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에서도 이제 유통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학문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뭐냐 하면 결국은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중간 기능, 이것이 바로 유통입니다. 마케팅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요, 유통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그 시점마다에서의 어떻게 보면 판매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유통 경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채널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유통은요,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 자, 이걸 우리가 줄여서 상류와 물류라고 합니다. 자, 상류는 뭐냐면요, 거래, 매매 자체를 의미하죠. 판매와 구매를 우리가 매매. 자, 매매를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리고 물적 유통은요, 물류예요. 자, 물적 유통의 줄임말이 물류거든요. 뭐냐면 이제 거래가 되면, 그러니까 상류에 수반되는 상품의 물리적 이동 과정에, 그래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시간, 장소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트럭, 차량 있죠? 그리고 물류센터라고 하는 창고. 자, 이런 것들이 시간적,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물류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재화의 보관, 수송 및 하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통활동.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물류라고 합니다. 유통은 굉장히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유통은 이제 우리가 생산 이전에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는 것까지도 유통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내가 농산물 아주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내가 이걸 갖다가 생산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팔 것인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습니까? 유통하는 의미가 없죠. 그리고 부가가치 창출과 소득, 수입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통활동이라는 것이. 그리고 교환 기능. 아까 상류라고 했잖아요. 매매가 발생하지 않으면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적 기능, 뭐냐면 수송, 저장, 보관, 가공. 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유통에 다 포함되는 의미들이거든요. 그리고 거래 촉진. 그냥 제품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통활동이 잘 돌아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보조 활동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은행 가서 자금을 융통해야죠. 금융. 그리고 내가 소비자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소비자 정보를 내가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 등급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양파, 마늘 뭐 아시다시피 다 똑같지 않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양파, 그렇지 않은 저급, 등급을 나눠가지고 가격을 달리하는, 자, 다 모두 유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브랜드가 있으면요, 더 좋은 값을 쳐줄 수 있죠. 더 좋은 값을 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브랜드, 이것도 마케팅의 한 요소지만, 그리고 이제 판매 후에 일어나는 이런 활동들, AS라고 하죠. 그래서 AS까지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유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통 경로가 창출한 효용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4대 효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간, 장소, 소유, 형태. 자, 시간적 효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제때 생산된 그 산물, 제품을 그때 소비하지 않고 보관이라는 그런 기능 때문에 이게 연중 소비가 되는 겁니다. 장소, 내가 저 멀리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내가 내 집 가까이에서, 내 근처에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 바로 운반이죠. 운송, 딜리버리. 소유. 여러분, 우리가 모든 농산물 또는 비싼 휴대폰 같은 거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그러면 생산자가 만들면 우리는 화폐를 주고 대가를 치러서 그게 내 걸 되는 거죠. 바로 그게 소유 효용이죠. 그리고 나는 뭐 큰 제품보다는 작은 사이즈, 뭐 용량도 큰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 그래서 유통에서는 이렇게 뭐 크기를 등급하거나 사이즈를 나눠가지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형태 효용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우리가 4대 효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얻게 될 효용을 증대시키고 제조업자의 판매를 높이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통 경로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유통 경로의 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농산물이 생산자의 손에 의해서 수확된 이후에 최종 소비자의 손에 도달할 때까지 관여되는 모든 영업활동. 그러니까 생산 시점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걸치는 그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활동, 영업활동. 자, 농산물 유통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농산물 다 아시다시피 농업에 의해서 생산된 물자예요. 뭐 곡류, 콩류, 부근류, 채소, 과실류 등등이 있겠죠. 뭐 이 외에도 많습니다. 결국은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 장소, 시간, 수량, 그리고 품질적인 간격을 내어주는 역할이 바로 농산물 유통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농산물 유통에서 딱 해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으로 보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농산물 플러스 식품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전반적인 푸드테크 또는 식품 유통 시스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 농산물 유통 시스템은 농산물 유통 전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과 기능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를 농산물 유통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추 한번 봅시다. 고추만 하더라도 이제 절차가 복잡합니다. 여러분, 생산하기 이전에 뭡니까? 종자를 하고 재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생산하기까지 그 전 단계에 거치는 그런 후방에 있는 그 산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생산하고 난 이후에 판매 활동, 마케팅 활동.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절차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농산물 유통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플러스 알파 돼서 농산물 외에 가공식품의 유통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우리가 식품 유통 시스템이라고 하죠. 결국 농산물 유통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죠. 내가 적정 가격의 농산물 이걸 가지고 내가 최대한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자, 그게 농산물 유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산자가 합리적인 가격과 양적 말고도 질적인 부분까지도 제공을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수입을 보장받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는 농산물 유통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돼야 되겠죠. 그런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유통 경로와 그런 유통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농산물 유통 기능은 첫 번째 생산 기획 기능이에요. 농산물을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기획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농산물의 공급 과잉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게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얼마만큼 생산하고 누가 더 팔 것인가를 기획을 해야 돼요. 자, 플래닝이라고 하죠. 플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목, 재배 면적, 생산 기술, 생산량의 선택. 자, 이런 것들이 생산 기획 기능이고요. 자, 두 번째 기능은 소유권 이전 기능이에요. 자, 상품의 구매 및 판매 기능, 교환 기능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매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소유 효용을 창출한다.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구매, 계약 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라서 농산물을 인도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과정. 여러 과정도 다양하게 있어요. 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물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운송, 보관, 가공이 물류의 대표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앞서 설명드려서 이거는 그냥 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류 활동과 물류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활동들. 그걸 우리가 유통 조성 기능 또는 보조 활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기능, 우리가 보조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표준화. 표준화가 안 돼 있으면 매매할 때 굉장히 많은 복잡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리고 상품에 대한 기본 가치 척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기준에 맞게끔 그 거래할 때 기준이 되는 그러한 척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표준화가 필요하죠, 당연히. 등급화. 그리고 생산물을 품질 속성에 따라서 전문화시키는 것. 그리고 유통금융. 이 금융은 자금을 융통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금융.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에서 이제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때 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로 은행, 금융기관 있죠.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손실을 부담하는 기능이 바로 이연 부담 기능이에요. 자, 이연 부담 기능은 대표적으로 보험이 있겠죠. 여러분, 보험. 내가 어떠한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내가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결국은 다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바로 위험 부담 기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농산물 유통시장의 특성, 뭐냐 하면 농산물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농산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약간 생활이 서구화돼가지고 농산물 없이도 살 수 있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필수품이죠. 필수 재미에서 필수품이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이자 식량 수요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농산물 수요는요,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반드시 충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도달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기 어려워요. 그게 농산물의 가장 큰 문제점이죠. 내가 더 많이 먹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수요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더 이상 증가가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계절적인 편제성이에요. 생산 수확 시기는 일정합니다. 왜냐하면 3월에 씨 뿌리고, 4월에 가꾸고, 5월에 가꾸고, 6월에, 8월에, 9월에 수확,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농산물은 기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러한 재배 방법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한 것이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 스마트팜이 있죠. 네, 대체할 수 있는 식물 농장, 온실 그런 데서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부분 농산물을 노지에서 많이 생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 자재 공급 또는 인력 공급이 마찬가지로 편제가 되고요. 시장 출하에 계절성이 발생한다. 이 기본적인 농산물의 기본적인 특성이죠. 그리고 수확 물량이 막 일시적으로 다 출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서 판매 조건이 불리해질 수가 있죠. 공급과 수요가 맞아야 되는데 수요자들은 원하지 않는데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다 몰려서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생산 기술을 개선하거나 가공 저장 기술을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들은 이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어렵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나라 농가들은 소농이에요. 그 재배 면적도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대량화, 규모화가, 공동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특성은요, 중량, 부패성이에요. 여러분, 부피와 중량에 따라서 수송 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산물이에요. 여러분, 배추 한 포기 여러분 보세요. 우리 김치 담그려면요, 배추 큰 폭이 있잖아요. 그럼 겉엔 다 떼야 돼요. 네. 다 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량성 대비 값어치가 크지가 않다는 또 특성이 있죠. 그리고 농산물은 유기물이고요. 그래서 내구성이 약합니다. 부패되고 손상되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요건이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송, 저장, 보관, 자, 이러한 가공 기능들을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양과 질이 불균일하다. 뭐냐면 토양의 그 질, 그러니까 토양은 다 땅 흙의 차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사질, 사토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토양의 그 사력,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력이라고 하죠.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지 그러한 토양에 따라서 생산량과 품질이 다 다릅니다. 상이하죠. 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생산 기술의 개발 및 품질화, 등급화 기능을 발달시킴으로써 극복할 수 있어요. 자, 가장 큰 특성이죠. 수급 불일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비탄력성.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나 공급의 변화가 작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요는 개별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하고요. 공급은 생산량과 재고량에 의존하죠. 그리고 생산은 자연 조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에, 온도, 습도, 일조량, 기타 등등, 자,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조절이 어렵지만 사실 최근에 이제 이러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수급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좀 어렵죠. 이 또한 국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용도의 다양성. 여러분, 식품, 의복의 원료가 되거나 주택의 원료 등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여러분, 감자의 변신, 그러니까 감자를 이제 먹는 대신에 화장품으로, 그러니까 화장품의 원료로 이렇게 활용해가지고 강원도에서 화장품 개발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식용이 아닌 다양한 용도로서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대체 용도를 개발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산물 유통시장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유통 경로입니다. 경로, 채널이라고 하죠. 거치는 단계, 통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자, 산지 유통인, 이제 산지 시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 도매시장, 중간 도매시장, 소매상, 소비자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농산물. 물론 단계 뒤에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경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경로가 일반적이지만 고정적이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생산자가 소매상과 계약을 맺고 물품을 파는 경우도 있고요. 생산자가 직접 주문을 받아가지고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는 직거래도 있겠죠. 규모가 비교적 큰 생산자가 상품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전국 각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에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품을 팔려고 한다면 배송하기 위한 비용이나 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자랐습니다. 저희 주로 지었던 작물이 고구마, 담배, 고추. 그래서 직접 판매하거나 도매시장에 넘기거나 실제 소매상에게 넘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농산물은 직접도 좋지만 사실 내가 판로가 불명확하면 중간상하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뭐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도매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도매시장은 각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중개하게 한 역할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유통 경로는 고정적이 아니다. 그럼 어떤 단계가 있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단계란, 유통 경로란 뭐냐면 제품 및 그 소유권이 이전될 때 관계하는 유통기간 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0단계 유통 경로라고 하면요, 다이렉트 마케팅, 그러니까 직접 거래예요. 직거래. 그다음에 1단계는 소매상에 관여합니다. 요즘 우리 대형마트 많이 힘이 커졌잖아요. 그죠? 우리 소매상들의 힘이 많이 커졌죠. 홈플러스, 이마트, GS 등등. 그리고 2단계는 이제 도매상하고 소매상이 관여한 그러한 경로죠. 3단계는 이제 도매상, 그것도 사이에 중매상이 있어요. 중매. 중간 도매이겠죠. 중간 도매. 이제 공영시장 가면은 도메인이 있고요. 시장 도메인도 있고요. 그래서 단계가 중간에 끼어들면 여러분 사실상 좋고 나쁘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중간상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계가 무조건 적다고 저렴하고 이렇게 싸다 이런 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상에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또 사회 경제적으로 필요한 어느 정도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거는 약간 잘못된 겁니다. 다 그 각자에서 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4, 5단계 유통 경로가 존재 가능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농산물 유통 경로 및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생산자가 파종을 하고 재배를 하고 수확을 하고 상품을 하죠. 자, 생산자. 그러면 생산자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사실. 그래서 생산자는 생산만 하면 된다?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그 유통과 마케팅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이제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산지 유통에 가면 이제 APC라고 하는 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enter, APC, 산지 유통센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농협이 많이 산지에서 역할을 해주죠. 왜냐하면 분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농가들의 그런 농산물들을 다 수집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법인들이 있습니다. 영농조합 법인. 요즘 법인들도 생산 개념과 가공 개념을 많이 이제 합류해가지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덜하지만 지금도 이제 밭대기 거래가 있습니다. 포전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정전 매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판매가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농산물 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컬 푸드 직매장이죠. 로컬 푸드. 그리고 이제 산지 유통에서 도매 단계로 넘어가죠. 도매 시장, 대형 유통업체 또는 식자재, 케이터링 업체, 대형 유통업체들의 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도매 유통이고요. 또 다음 단계 중도매인, 중간상인, 식품, 요식업 그리고 마트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전반적인 농산물 유통 경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은 쌀이잖아요. 쌀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자 단체 농협의 이제 RPC라고 하죠. 자, 미국 종합처리장이라고 합니다. RPC, Rice Processing Complex, 줄여가지고 RPC라고 하죠.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물론 대형 유통업체 아니고도 일반 식자재, 그러니까 쌀 플러스 야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판매점들 있죠.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주거지 근처 가면요. 그런 판매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생산자 또는 민간이 있어요. 농협합의시가 있고 민간도 있고요. 그래서 도정업자를 통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이루어진.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도 뭐 3, 4단계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아까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수집기구, 중개기구, 분산기구를 한번 나눠봤어요. 자, 수집기구는요,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산물들을 산지에서 수집하고 모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기구들이 있죠. 그래서 산지 유통인, 그리고 지역 농협이라든지 영농법인 등등이 있고요. 자, 중개는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여해가지고 앞 단계에서 내가 받아가지고 뒷 단계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시장 법인이 있죠. 자, 여기는 이제 중도매인도 있고요. 자, 이거는 지정하죠. 도매시장 법인은요, 지자체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이제 소비자까지 가기 위해서 넓게 분산, 흐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게요. 수집기구, 중개기구, 분산기구. 그래서 수집기관은 소량으로 생산하는 농수산물이나 원료품 등을 수집하는 게 수집기관이고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수집, 분산기관 사이에서 유통을 조절하는 기관이 바로 중개기관이고요. 수집, 중개기관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관을 우리가 분산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주요 기관, 그러니까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집기구에는 다시 정리하면 산지유통인, 수집대리인, 지역농협, 영농법인, 중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분산기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매상과 소매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산지 가면 산지에서 수집하는 기관들이 있는데요. 산지 유통인과 수집 대리인이 있어요. 이 두 기구의 차이는 뭐냐면 이 농산물의 소유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소유권을 갖지 않고 역할 대신 수집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먹는, 수수료를 가지고 이제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기구들, 산지 유통인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농산물 유통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농산물은 전방과 후방 산업이 연계되어 있는 약간 시스템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후방과 전방이 이제 연계되어서 같이 이게 병행해서 융합시켜서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생산 요소 투입부터 소비자까지, 특히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합이 좀 어렵긴 해요. 너무나 이게 복잡한 단계를 이루고 있고 기구들에 대한 그런 역할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투입재, 생물 자원, 생산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되고요. 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위한 모든 산업이 바로 후방 산업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방은요, 생산물을 저장, 가공하고 유통, 판매시키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전후방 통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열화라고 합니다. 계열화. 다시 한번 후방과 전방을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기본적으로 농업은 식량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해가 있죠. 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 산업에는 농업 생산 투입재, 종자, 농약, 비료, 농기계 등, 그 다음에 생물자원, 생산 관련 서비스. 그래서 세계에서 잘 나가는 거농 그룹들이 있어요. 자, 그런 기업들은 후방 산업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종자부터 여러분, 농기계, 농약, 자, 이런 산업이 작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 BT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가는 농산물, 요 기업, 거대 다국적 기업이 있는데요. 자, 그런 기업들은 후방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식품 쪽에 많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맞춤형 소비가 있습니다. 이제 식품도 이제 게놈이라고 하죠. 게놈, 유전자 이런 DNA 연구를 통해 가지고 맞춤형 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제품을 추천을 해주면서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주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소재, 가공 저장, 유통 마케팅. 자, 이런 것들이 전방 산업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농산업이 발전하려면 농업의 후방 산업과 전방 산업이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ICT, BT, GT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고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을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융합하는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이제 이게 농업인지 식품인지 이게 생물학인지 이게 의학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제 그렇게 통합될 겁니다. 사실은. 특히 축산 같은 경우에는 계열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도드람 있죠. 도드람. 또 낙농업에는 서울유협동조합. 자, 이런 데들은 약간 기업 수준이에요. 돼지 사육부터 가공하고 판매까지 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계열화하면요 굉장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독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업이 가격을 책정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겠죠. 원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자 단체에서 판매, 외식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분야를 경영 내부로 흡수하는 그런 수익 통합으로 수익성 제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분은 종자, 종구구입, 생산, 선별, 포장, 저장, 그리고 가공, 수송 및 판매, 수출 등의 현장 업무 활동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원 활동으로는 생산 기반 시설 구축, 기술 개발 교육, 조직화, 전문화, 사후 관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향후의 농산물 유통 구조 정책인데요. 자, 이거는 사실 이제 국가가 많이 리더를 하고 있고요. 또 지원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면 이제 관련 유관 업체들과 농민, 그다음에 농기구, 자, 이런 유통 경로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서로 이게 힘을 합쳐가지고 도모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약간 이익을 주로 추구하는 그런 집단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산지 조직화 및 농산물 브랜드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 산지 가면 조직화가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조금 열악합니다. 조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이게 다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산지 가면 이제 연합 브랜드가 있습니다. 연합 사업단위. 그래가지고 하나의 브랜드 이런 제품이 있으면요. 예를 들면 멜론이다. 그러면 멜론에 대해 브랜드를 딱 해놓고 이 지역 부근에 참여하는 농산물 생산업체들이 다 같이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 안 되는 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연합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농업은, 농산물은 공동화, 규모화, 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요. 대형 유통업체, 그 다음에 외국 업체들하고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모이고 모아서 서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비지에서 생산자 전체, 특히 농협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농협이 많이 하고 있죠. 수매를 해주고 또는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거기에서 예전에 수동적인 아주 열악한 시설에서의 그러한 제품을 선별하고 거기서 가공하고 포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스마트화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도매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장 외, 그러니까 시장 유통 경로가 도매상을 통한 거거든요. 시장 외는 도매상을 통하지 않는 건데요. 지금 시장 외 거래가 시장 거래보다 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50%가 이제 50% 이내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도매 시장을 거치는 비중이 최근 통계로 50%가 이게 허물어졌어요. 40대 후반이에요. 왜냐면 직거래, 로컬푸드 등등 또는 온라인 쇼핑몰 이것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 거래 비중이 앞으로 이제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도매 시장의 경쟁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도매 시장 경쟁력 강화하려면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시스템도 개선돼야 되고 거래 시스템 그리고 기존의 유통 관련 시설 효율성을 제고해야 됩니다. 기존의 유통 관련 시설을 그냥 다 이게 폐기하고 다시 한다 그게 아니라 자 거기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부활시켜야 되고요. 특히 사람이 중요하죠. 유통 종사자들의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농산물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ICT 기술을 농산물 유통에 적극 활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샤시가 되겠지만 스마트 농산물 유통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유통 구조 및 정책은 직거래, 로컬푸드, 그리고 농식품 6차 산업, 1차 생산, 2차 판매, 가공이죠. 3차 판매. 그래서 1 곱하기 2 곱하기 3에서 6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산하고 내가 거기서 상품화 시켜가지고 판매까지 하고 체험 활동까지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활동, 그런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농식품 6차 산업도 최근에 도입된 개념은 아니지만 근데 농식품 6차 산업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성장이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또 하나의 유통 채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독경제 서비스, 우리 꾸러미 아시죠? 꾸러미 같은 식자재 배달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구독경제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월 얼마 내가 내면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 2회 이렇게 배달을 해준다거나 등등. 자,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구독경제 서비스라고 합니다. 앞으로 농업의 미래의 모습, 생산 분야, 앞으로 정밀농업, 고도화된 기술이 여기에 투입돼가지고 생산부터 거기에서 거둬들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로봇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돼가지고 정밀농업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스마트팜 이걸 갖다가 계속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금 1세대, 2세대, 3세대 자 이러한 스마트팜 로드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식물 공장 또는 온실 이 수준이 아직은 높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은 노동력을 줄이고 인력도 줄이고 생산성은 약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시스템, 그러니까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예요. 스마트팜이 앞으로 정밀농업이 계속 더 도입되겠죠. 그 다음에 노동력 해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약, 비료살포 이런 것들이 다 드론, 로봇이 합니다. 경운, 밭 갈아엎는 거죠. 정지, 무인 트랙터가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 파종, 수확 마찬가지로. 그래서 노동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의 모습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와 연계된 생산 계획인데요. 이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검색하잖아요. 그럼 검색 키워드를 분석을 합니다. 추출을 하고. 그러면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이러한 키워드들이 많이 도출되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선호하는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겠다. 그래서 빅데이터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장 선호도 분석해가지고 생산한 겁니다. 그리고 사과가 취약한 그 병이 있어요. 그 취약한 병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전부 다 빅데이터 연계해가지고 그런 병충해 예방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미래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리고 BT, 생명공학과 연계해가지고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기존보다 적용 가능한 분야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유통 소비 분야인데요. 지금 인구 구조가 어떻습니까? 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지 꽤 됐죠. 그리고 혼자 사는 가구가 많습니다. 30% 이상이에요. 그리고 초고속 드론 등 배송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스마트 생산, 유통, 소비 시스템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이다. 뭐 1인 가구 때문에 생긴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죠. 그 편의점에 뭐 삼각김밥, 그렇죠? 1인 그 도시락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 도시락에 들어가는 농산물 반찬들 있잖아요. 그럼 예측을 해가지고 소매상하고 같이 제조업하고 같이 파트너십 맺어가지고 산물을 공급하고 제품화 시켜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이제 상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맞춤형 주문 시스템인데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출하량을 조절하고 소비자 식생활 스타일이 고려된 개인 맞춤형 농산품 주문 시스템. 그러니까 내가 체질이 이러니까 어떠한 영양소가 필요하고 어떠한 제품이 맞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줘요. 자, 그런 시스템 맞춤형.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게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유통 시스템이 이제 스마트화 된다는 얘기죠. 스마트가 여러분 영어로 하면 약간 영리한, 똑똑한, 뭔가 현명한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화 하면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없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이 내가 해야 될 걸 좀 알아서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너무 이제 뭐 인공지능 같은 경우 너무 또 깊게 개혁하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유통 시스템이 스마트화 될 것이고요.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식품의 농자재 그리고 농기계, 부품, 도구의 자체 제작을 통해서 개인들의 창의성과 그 아이디어를 반영한 소비가 가능하다. 3D 프린팅 여러분 적층이죠. 적층. 쌓아가면서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디맨드는 뭐냐 하면 요구하면 즉시 대응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온 디맨드 요구하면 즉시 반영해서 제공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차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차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